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그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곳에서 시작된 거대한 폭발 빅뱅. 빅뱅은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친 속도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며 우주의 토대를 마련했고, 그로부터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결과 지금의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400만 년에 가까운 인류의 역사 동안에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 우주는 누가, 어떤 이유로 왜 이곳에 만든 것일까요? 우주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뿐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한없이 이어져 갔고, 이 호기심을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거꾸로 접근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우주가 탄생한 순간, 즉 빅뱅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알아내고야 마는데요. 태초의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빅뱅. 하지만 이 폭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같은 폭발이 아니었는데요.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폭발은 엄밀히 말하면 폭발이 아니었고 그저 우주의 덩치가 커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빅뱅이 한 점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빅뱅은 우주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도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냐는 질문은 전제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빅뱅을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가정하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빅뱅 직후 갑자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모든 물질들은 생겨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폭발을 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당시 우주의 온도는 무려 1.5조 켈빈에 달했는데, 이 온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로 당장 생각나는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 도의 10만 배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초고온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했죠.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합 프로젝트의 온도가 1억 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1.5조 켈빈이라는 온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1000억 켈빈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나마 이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1.5조 켈빈의 우주가 1000억 켈빈 정도로 식는 데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소요 시간은 단 0.01초. 이때 우주 전체 크기는 고작 4광년에 불과했는데 그 모든 곳을 에너지로 채우고 나서도 남은 온도가 1000억 켈빈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우주는 원자핵조차 버틸 수 없던 초고온의 상태로 그곳엔 양전자, 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 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즉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우주 초창기에는 이 전자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또 양전자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은 전자와 모든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하만 플러스 1인 재미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양전자를 보기 위해선 실험실에서 핵반응을 일으키거나 우주 밖 초신성 폭발에서나 간신히 관측할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는데, 이 당시 우주에는 정말 널려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전자와 함께 우주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 다음으로 우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질은 이름도 생소한 뉴트리노였는데, 이 물질은 오로지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며 다른 물질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뉴트리노 앞에 어떤 물질이 있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통과해버린다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빛, 즉 광자 역시 굉장히 많았는데, 광자는 앞의 세 물질과는 다르게 전하와 질량이 없고 오직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충돌하며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서로의 열의 양이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드디어 물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쿼크와 글루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쿼크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수많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금속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글루온은 쉽게 말해 이 쿼크의 집합체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무언가 물질이 생성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당시 우주의 광자,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가 10억 개 존재했다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1개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빅뱅 이후 0.11초 후 1000억 켈빈에 달했던 우주의 온도는 이제 300억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은 전자와 양전자, 광자와 뉴트리노가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희박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우주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300억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양성자로 또 동시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어느새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내려갔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무거웠던 중성자는 활동성이 떨어지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양성자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62%와 38%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의 근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빅뱅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초 만에 1.5조 켈빈에서 100억 켈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팽창과 함께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물질들은 점차 활동성이 약해져갔고 그에 따라 변화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성자와 중성자는 계속해서 역할을 뒤바꿨는데 이 당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76%와 24%였죠. 그리고 빅뱅 14초 후 이제 우주의 온도는 비교적 낮은 30억 켈빈에 도달했고 이제 본격적인 우주의 초기 모습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액화질소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압력이 강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다면 기체는 절대로 액체가 될 수 없는데 그 한계 온도를 문턱 온도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 온도보다 높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문턱 온도보다 낮아져야만 비로소 물질의 상 변화가 이뤄지게 되죠. 또 물질마다 문턱 온도는 다른데 바로 이 시기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전자의 문턱 온도에 다다르자 전자는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했고 전자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는 mc 제곱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때 잠시 우주가 냉각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온도가 낮아진 우주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헬륨이 생성될 타이밍이었죠. 물론 현재 우주의 상황이 고온과 고압의 환경인지라 헬륨 생성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던지라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들끼리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빠르게 서로를 지나치며 우연히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충돌하면 헬륨3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충돌하면 삼중수소가 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헬륨3의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제서야 최초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2개씩 가진 우리가 아는 헬륨의 핵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은 약 3분가량 지속되었고 그렇게 빅뱅 이후 3분 46초 후 이제 우주는 비교적 차가운 9억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9억 켈빈은 핵 합성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던 수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본격적인 핵 합성을 일으키며 수소와 헬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드디어 우주의 기초를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3대 1이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 역시 3대 1로 이는 우주 배경 복사와 더불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핵 합성으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며 우주의 온도는 약 2.725 켈빈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빅뱅의 대장정은 비로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수소와 헬륨이 이 광활한 우주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 곳곳에 균일하게 퍼진 수소와 헬륨은 서로의 질량에 의해 중력으로 이끌리며 뭉쳐졌고 점점 더 높은 번호의 원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암석덩어리, 이런 모든 것들로 구성된 별, 은하, 은하계 등등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그로부터 약 92억 년 후 비로소 우리 태양과 지구가 이 우주에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을 만들어내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46억 년 뒤 그런 지구에 인류가 나타나 이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빅뱅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우주의 이야기 빅뱅 이론. 하지만 빅뱅 이론은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모든 이론들이 그랬듯 이론 발표 시점부터 모든 방면에서 거센 반대를 받으며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이는 당시 과학자들이 단순히 꼬장을 부리기 위해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였다기보다는 실제 이 빅뱅 이론에는 이상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1915년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 이후 아인슈타인은 매일같이 우주에 관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작,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보면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니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모두 제각각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해 모두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중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중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력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천체들은 각자의 중력에 이끌려 이 우주는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하는 것이 맞았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축되어, 아니 이미 수축된 상태로 빅뱅 당시의 모습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우주는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2년 뒤인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이 우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안가 1927년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각각의 천체들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이 팽창하는 힘이 중력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강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봐도 빅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천체 간의 중력을 무시해버릴 정도로 팽창의 힘이 강력하다면 이 우주가 수축해 쪼그라드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천체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 천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우주를 떠들고 있는 우주먼지와 가스덩어리들이 자체 중력에 의해 뭉쳐 천체가 형성되는 것인데, 팽창의 힘이 중력을 아득히 넘어버렸다면 이들은 천체를 형성하기 위해 모일 새도 없이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 아니 나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팽창 속도가 너무 느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의 자체 중력에 의해 이 우주는 순식간에 빅뱅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질들이 서로 만나 천체를 형성할 새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현재의 팽창 속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딱 맞는 게 필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그리고 허블로 인해 시작된 빅뱅 이론은 2003년 미국의 나사가 쏘아올린 탐사선 WMAP에 의해 완성되었는데요. WMAP은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난 우주의 모습을 찍어내며 우주가 빅뱅 직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빅뱅의 증명과 동시에 빅뱅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주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정도로 균일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균일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 우주 일부분의 천체가 몰린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굉장히 중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 질량, 한계 중력을 넘어서며 결국 블랙홀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천체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순식간에 블랙홀이 되어 이 우주는 온 세상이 블랙홀 천지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정교하게 계산이라도 한 듯 각 천체들은 서로에게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치도록 설계되었고, 다행히도 우리가 걱정하는 대형 블랙홀 천지의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점에 모여있던 고에너지가 마구잡이로 팽창했을 텐데 정말 신이 개입해서 이 우주를 균일하게 설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다행히 빅뱅에 대한 이번 의문은 한 가지 이론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 초기, 우리의 우주가 점진적으로 팽창해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 우주는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지점에서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팽창한 크기만 무려 10의 30제곱배. 천천히 비슷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면 이토록 균일하게 천체가 분포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만에 10의 30제곱배가 커진 만큼 이 우주는 억지로 균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 팽창으로 우리는 비교적 균일한 우주를 만나볼 수 있었고 이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로 우주 전역에서 2.725 켈빈으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라 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로 인해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화되었다면 분명 빅뱅 초기 우주는 서로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서로 만나 충돌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우리와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서로 당기는 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너무나도 균일한 상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우주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우주는 균일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불균일성도 필요했는데요.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기껏 빅뱅의 증거로 균일하게 퍼져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우주가 너무 균일하면 오히려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가 생성될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버리고 만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국의 나사에서는 1992년 우주 배경 복사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우주 배경 탐사선 코비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균일하다고 생각했던 우주에는 사실 어느 정도 미세한 불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2012년에는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 WMAP 탐사선을 쏘아올리며 미세한 불균열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유럽 우주국 ESA에서 플랑크 탐사선을 발사하며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하게 또 동시에 불균일한 것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런 균일과 불균일의 조화 덕에 블랙홀 천지의 우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동시에 태양이라는 항성,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빅뱅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우주 속 물질이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되지 않는 적당한 팽창 속도, 우주의 모든 물체가 적절히 퍼질 수 있었던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에 일어났던 10의 30제곱배에 달하는 급팽창, 또 적당한 불균일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빅뱅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주는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을 방지하는 적절한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10의 30제곱배 급팽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결정적으로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우주의 균일성이 사실은 불균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케 만든 우주의 미세한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직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수놓은 듯 하늘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무수한 별들. 이 때문에 과거 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이 중력에 의해 가까워져 충돌해 우주가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측 기술이 발달해 직접 우주를 바라보자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허했는데요. 별과 별 사이에 태양 수백 개를 갖다 놓아도 부족할 정도로 멀었고 대부분의 우주 공간은 그야말로 입자 하나 찾기 힘든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이 우주가 완벽한 진공이라면 지구의 우주는 지금의 우주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는데요. 빅뱅으로부터 탄생한 이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 하나 설명할 수 없었죠. 그러자 결국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서 일어난 대폭발, 그로부터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후 갑자기 우주는 10의 30제곱배에 이르는 엄청난 급팽창을 하며 현 우주의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덕에 이 우주는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균일한 우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이 우주가 균일하다면 먼지 덩어리와 가스들조차 뭉치지 못해 우리 지구,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몰랐던 천체의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 빅뱅과 동시에 이미 천체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빅뱅이 틀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가설을 만들어도 뉴턴부터 시작되어 아인슈타인이 완성시킨 고전역학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4원 소설부터 시작해 오랜 여정을 거쳐 탄생한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그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곳에서 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비주류 학문, 양자역학이었죠. 1900년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자신의 흑체 복사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일반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어 보자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현재 고전역학과 쌍벽을 이루는 양자역학의 탄생이었죠. 이후 기적의 해인 1905년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비롯해 광전효과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에너지를 잘게 쪼개 양자화한다는 플랑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빛조차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광양자설을 떠올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빛의 본질에 대한 호기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빛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냈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2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입자설과 파동설이었죠. 빛은 오랜 기간 동안 입자라는 설과 파동이라는 설로 나뉘며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가 다른 견해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뒤집히는 등 두 견해는 철저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니까요. 가장 먼저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광을 여러 갈래의 빛으로 쪼개었고, 백색광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색의 빛이 합쳐져 만들어졌으며, 이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라고 설명했죠. 이에 따라 빛은 입자라는 개념이 굳어졌고, 더욱이 당시 뉴턴은 과학계의 거장으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에 태클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한 과학자 크리스티안 하이헌스는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데요. 하이언스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1690년 논문 빛에 대한 논구에서 우주는 신비로운 무중력 물질인 에테르로 채워져 있으며 빛은 이 에테르를 통해 전해지는 파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매질의 밀도와 빛의 속도에 대해서도 뉴턴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뉴턴은 밀도가 높으면 빛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했지만 하이헌스는 반대로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주장했죠.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동할 때 아래로 꺾이는 현상 역시 빛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에 들어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헌스의 빛 파동설은 실험으로서도 증명되며 굉장히 설득력 있었던 주장임에도 빛의 파동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입자설을 주장한 뉴턴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 100여 년 동안 빛은 입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은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놀라운 실험 결과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좁은 틈이 2개 있는 이중슬릿에 빛을 통과시켰는데, 이중슬릿을 지나쳐간 빛은 마치 파동이라도 되는 듯 간섭 무늬를 일으켰죠. 만약 뉴턴의 주장대로 빛이 입자라면 빛은 2 구멍 중 한 가지 구멍을 지나 2 줄의 선명한 무늬를 보여야 했습니다. 이는 빛이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는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18세기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종류임을 밝혀내었죠. 그렇게 뉴턴에 의해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라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앞서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는 진공 상태에서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무언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결론이 과학계 전반에 내려진 상태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인 빛이 금속판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이용해 튀어나온다고 설명했지만, 이 현상이 그렇게 간단히 설명되는 문제는 아니었죠.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일정 세기 이상의 빛을 금속판에 쬐이면 전자가 튀어나와야 할 텐데, 빛의 세기보다는 빛의 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붉은 계열의 빛은 아무리 강하게 쬐어도 전자가 잘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푸른 계열의 빛은 조금만 비추어도 금방 전자가 튀어나왔죠.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에너지의 단위가 진동수의 일정한 상수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쉽게 말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빛은 비교적 작은 에너지를,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파란 계열의 빛은 비교적 큰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바탕으로 빛은 특정한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 덩어리로, 빛은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여 년에 가까웠던 빛에 대한 논쟁은 결국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떠한 물질이 입자와 파동 중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태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 브로이는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뤄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물질파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되죠. 거기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양자역학의 기틀을 다졌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정식에 의하면 물질의 위치는 어느 한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확률에 따라 이곳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저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빛의 이중성을 밝혀낸 아인슈타인조차도 물질이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나는 하느님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만큼이나 양자역학은 과학으로 인정받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우주를 설명하던 고전역학의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전역학에도 양자역학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데요. 볼츠만의 이론에 따르면 절대 영도인 0켈빈에서는 분자들이 움직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 달리 실제 0켈빈에서는 수많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는 정말 놀라운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산소 같은 것이 존재하는 우주 속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이란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공기가 희박한 우주든 대기가 두터운 목성이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짧은 찰나에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또 소멸하는 양자요동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생겨났다가 서로 만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상식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야기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물론 과학자들까지 이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자역학이 고전역학 과학자들에게 더욱 배척받기도 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자요동에 의하면 고전역학이 풀어내지 못한 우주배경 복사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빅뱅 이후 발생한 급팽창으로 너무나도 균일해져 그 어떠한 물질도 생성할 수 없었던 초기 우주. 하지만 이 시기의 우주는 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공간에 불과했고 지금은 우주가 주로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때는 양자역학이 더욱 우세한 상황이었죠. 앞서 알아본 양자요동에 의해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는 양자요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말 찰나의 순간에 균일했던 우주에 비교적 물질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매우 미세한 불균일이었지만 이 불균열은 주위의 물질을 끌어모았고 이 과정에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며 균일했던 이 우주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양자요동으로 인해 모이게 되며 결국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었죠. 이는 절대 통합될 수 없을 것 같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덕에 고전역학의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 뻔했던 천체 형성의 역사를 풀어냈습니다. 1924년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러 후속 연구와 탐사선을 통해 이 우주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균일해야 할 우주가 균일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 나섰고 이 우주를 관측하며 이 세상이 생각보다 신기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거릿 갤러와 존 허크라는 하나하나의 은하를 꾸준히 관측하며 은하와 은하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죠. 그들이 쌓아온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장벽과도 같아 그레이트 월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또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은하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곳도 존재했는데 이곳은 보이드 혹은 공동이라 부르며 우주에는 은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되었죠.
계속된 관측을 통해 수억 광년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은하들의 분포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필라멘트가 다른 필라멘트와 만나는 지점에는 은하들이 밀집된 은하단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빅뱅 이후 균일했던 우주가 이렇게 또 이런 특이한 구조를 만들었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양자 요동에 의해 미세하게 질량이 많은 부분이 생겨 물질이 생겨났다고 해도 그는 물질과 물질이 뭉쳐 천체를 형성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 과학자들에 의하면 양자 요동은 너무나도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이기에 이런 우주의 모양을 만드는 데까지는 힘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관측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킬 추가적인 중력을 제공해줄 특수한 물질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천문학자 밥 콕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은하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은하 주변의 회전 속도가 이론상으로 구한 회전 속도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죠. 몇 퍼센트 정도의 오차라면 계산 실수라 정교하지 못한 관측으로 인해 빚어진 차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겠지만, 관측과 이론에 의해 얻어진 회전 속도의 차이는 그런 오류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운동을 관찰해보면 케플러 법칙에 의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중심과 거리가 멀면 구심력이 약해져 속도가 작지만, 중심과 가까우면 구심력이 강해 속도가 큰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해왕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밥 콕이 발견한 이런 이상한 현상은 우리 은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수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구조 역시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관측 가능한 질량이 태양 궤도 안쪽에 분포해 있어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케플러 법칙에 의해 별들의 공전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은하들의 회전 속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였으나, 예측과 달리 은하의 외곽부에서 떨어져야 할 회전 속도가 전혀 감소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은하 외곽의 별들의 질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이 미지의 물질이 없다면 은하 외곽의 별들은 자체 공전 속도에 의해 뿔뿔이 흩어졌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다시피 그 신비한 물질의 정체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주의 미스테리가 암흑 물질이 존재할 때 풀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정작 그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오직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이 우주 곳곳에 최소 26%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기이한 특성과 중력 이외에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자 일각에서는 그저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적 문제로 관측하지 못한 원시 블랙홀, 빅뱅과 함께 존재했었던 비활성 뉴트리노, 혹은 원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쿼크 덩어리들을 암흑 물질로 착각하고 있냐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주장에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암흑물질은 베일에 감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 뜨거운 암흑물질, 흐릿한 암흑물질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그 후보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는 암흑물질은 차가운 암흑물질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26%를 차지하며 거의 운동하지 않고 오직 중력만을 행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속속들이 이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의 나머지 69%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이었습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으로 측정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띄우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점차 정밀하게 측정해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기는커녕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나이 문제였는데요. 빅뱅 이론 발표 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의 폭발과 함께 남아있는 폭발의 관성력이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이 팽창 속도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토록 평탄하려면 빅뱅 초기 상당한 밀도의 물질이 존재해야만 했고, 이렇게 물질들이 많다면 팽창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느려져야 했기 때문에 빅뱅 이후 현재 시점의 팽창 속도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즉 우주의 나이는 93억 년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인류가 측정한 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던 구상성단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적어도 110억 년 이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는 곧 이 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늦추는 물질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팽창을 도와주는 무언가, 즉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 우주에서 항상 동일한 밝기를 내며 우주의 표지판으로 사용되는 1A형 초신성은 관측해보면 이들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적색 편의를 찾아볼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별이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현재 우주의 팽창에 가장 크게 기여하며 날이 갈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다가 우주의 가장 빠른 존재인 빛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떠한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특성으로 이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는다고 하여도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실제 우주 팽창에 의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 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된다면 점점 관측할 수 있는 별이 적어지다가 언젠가는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홀로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갑자기 일어난 빅뱅과 함께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차원 이 우주.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하던 고밀도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만 7천 년 후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우주는 이제 물질이 우주를 주도하는 일명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온도 역시 충분히 식게 되자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물질들은 이제 점차 모이며 천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우주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런데 빅뱅 98억 년 후 갑자기 이 우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빅뱅 이후 비교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팽창하였다면 98억 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갑자기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그 팽창의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팽창의 속도 자체가 빨라진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팽창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를 팽창시키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는 것은 보통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또다시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왜인지 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에 있을 것 같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68%의 질량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빅뱅 직후 138억 년이 흐른 현재 이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주 팽창 자체는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인지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리고 가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우리 우주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로 인해 탄생한 이 아름다운 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공간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할 경우 공간 자체가 어떻게 휘는지 기술하는 한마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등 일반인들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지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지수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방정식을 세상에 내놓은 아인슈타인조차도 그 해답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워낙 수학에 약했다는 인간미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괴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같이 미지수가 1개나 2개 있는 것을 넘어 무려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16개나 존재하는 일방적인 방정식의 16배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정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방식이 아니라 미지수의 미분과 적분과 같은 수많은 수학적 개념이 섞여 있어 웬만큼 수학에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면 이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정식이 탄생한 이후 10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로 모든 값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방정식을 풀어내지 못하며 과연 이것이 실제 연구에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수준은 생각보다 위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이에 수없이 매달렸는데요. 이 복잡한 수식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며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바로 1년 후인 1916년 당시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 중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독일의 물리학자 슈버르츠 실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려 16개나 되는 미지수들의 값을 구해 풀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이 미지수들이 모두 상쇄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 중에서 원형의 상황을 가정해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고 결국 그는 슈바르츠 실트 해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 번째 해를 내놓게 되죠. 그는 이 풀이를 통해 블랙홀을 예견해내었고 나아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크기 혹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계산해내며 우주론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어낸 것으로 아직 이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1922년 소련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특정한 방향성도 물질 밀도의 차이도 없다는, 즉 이 우주는 모든 곳에서 특징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 결과 마침내 프리드만은 우주의 형태를 결정짓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따라 이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정식으로 프리드만은 이 우주의 초기 조건을 우주의 밀도로 생각하였는데요. 만약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게 되면 그곳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 우주의 형태가 수축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게 되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 우주의 형태는 계속해서 팽창하는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두 힘이 서로 비슷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평평한 시공간을 지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죠.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외 모든 원자들을 포함한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10의 -29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로, 즉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정육면체에 양성자가 0.3개 정도 있는 매우 희박한 수준의 밀도에 가깝죠. 보통 별이나 우리 몸의 밀도가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할 능력이 생겼기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에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 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 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의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제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는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리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립이었습니다. 빅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가 종국엔 그렇게 빠른 속도의 팽창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년 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밤구석 과학이었습니다.